이 이야기는 미사일 한 발을 더 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를 끝까지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AIM-120을 얹어주겠다는 제안은 호의처럼 보인다. 이미 검증된 미사일이고 한국 공군도 오랜 기간 운용해왔으며 앞으로 수요 역시 막대하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전제를 놓친다. KF-21은 기존 전투기의 개량형이 아니라 설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국이 주도권을 쥔 최초의 전투기라는 사실이다. 이 차이가 모든 논쟁의 출발점이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국내 담론과 미묘하게 다르다. 그들은 성능표보다 구조를 본다. 특히 무장을 어떤 순서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통제체계를 의미하는지에 주목한다. 한국이 초도무장으로 AIM-120이 아니라 유럽의 미티오를 선택한 결정은 단순한 미사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주도권을 누구 손에 둘 것인가에 대한 선언으로 읽힌다. 방산 세계에서 통합을 도와주겠다는 말은 일상 언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통합은 단순히 발사 레이를 맞추는 작업이 아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교전 중 어떤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미사일에 전달되는지, 전자전 환경에서 신호가 어떻게 보정되는지까지 모두 연결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전투기의 가장 깊은 속살로 들어가는 작업이다. KF-21의 경우 그 핵심에는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가 있다. 이것은 성능의 중심이자 한국이 가장 철저히 관리해온 영역이다. 만약 미국 업체가 AIM-120 통합의 주체가 된다면 이 영역에 대한 접근은 불가피해진다. 그래서 해외 분석에서는 이 사안을 단순한 무장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 주권 문제로 분류한다. 한번 통합구조의 열쇠를 외부에 넘기면 이후의 개량과 업그레이드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의 문제가 된다. 지금은 한 발의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향후 20년간 전투기의 성장 경로를 누가 설계하느냐를 결정하는 선택이다. 한국 방산 당국이 초도 물량으로 미티올 100발만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이 숫자는 부족해서 나온 타협이 아니라 초기 전력에 필요한 최소치를 정확히 계산한 결과다. 장거리 교전 능력은 확보하되 통합 주도권과 비용 구조는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이다. 즉, 한국은 AIM-120 없이도 KF-21을 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은 셈이다. 해외 매체들이 이 대목에서 놀란 이유도 같다. 대부분의 전투기 개발국은 초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 무장에 기대지만 한국은 반대로 초기 부담을 감수하고 주도권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이 선택은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 미티오는 세계에서 가장 통합 난이도가 높은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길을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처음에는 불편해도 구조를 스스로 이해하고 쥐고 있으면 이후의 확장과 개조는 자국 판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본질은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미사일이 좋으냐, 유럽 미사일이 좋으냐의 문제도 아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의 미래를 한국 손에 남겨둘 수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이다. 전투기의 특정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것은 그 미사일의 현재 버전만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데이터 링크 규격 변경, 교전 알고리즘 개량이 있을 때마다 기체 역시 함께 수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비용과 일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 주도 통합 구조에서는 미사일 개량 일정이 곧 전투기 개량 일정이 된다. 자국 판단으로 시점을 조정할 수 없고 미국 공군의 우선순위에 맞춰야 한다. 이 구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확인됐다. 일본의 F2는 겉보기에는 일본 전투기지만 무장과 항전 통합 구조는 미국 중심이었다. AIM-120 계열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일본은 독재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반복적인 개량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비용과 일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에 갇힌 것이다. 반대로 스웨덴의 그리펀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그리펀은 미국 무장과 유럽 무장을 병행했지만 통합의 주체는 스웨덴이었다. 외국 업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참여했고 핵심 구조는 자국이 통제했다. 이 차이로 인해 그리펀은 개량 주기가 짧고 운영 비용이 낮은 전투기로 평가받는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미사일을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통합을 지휘하느냐였다. 한국이 미티오를 초도 무장으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티오는 비싸지만 통합 비용과 구조가 계약 범위 안에서 관리된다. 초기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도 통제 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한국은 시간을 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를 충분히 성숙시키고 항전 소프트웨어를 안정화하는 데 쓰인다. 이 과정이 끝난 뒤 AIM-120을 옵션으로 통합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림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때는 한국이 레이더 핵심 데이터를 모두 열지 않고도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통합을 요구할 수 있다. 통합 비용 역시 대량 발주 조건과 묶어 낮출 수 있고 협상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즉, 미티오 선택은 AI-M120을 영구히 배제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선택지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 구조적 판단은 수출에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KF-21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전투기다. 기본 무장이 미국산으로 고정되면 구매국은 전투기를 사는 동시에 미국의 정치적 승인 구조까지 함께 떠안아야 한다. 이 부담은 가격표와 계약 기간에 그대로 반영된다. 반대로 유럽 무장이나 국산 무장을 중심으로 한 초기 구성은 구매국의 선택폭을 넓히고 계약을 빠르게 만든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례는 일본의 F2 전투기다. F2는 외형상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처럼 보이지만 무장과 항전 소프트웨어 통합 구조는 철저히 미국 주도였다. 이 선택의 결과는 도입 단가에서 바로 드러났다. 일본 방위성 공개 자료에 따르면 F2 대당 도입 비용은 1억 달러를 훌쩍 넘었고 운영 유지비는 기존 F15J보다도 높았다. 많은 분석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미국산 무장과 소프트웨어 개량에 따른 반복 비용이었다. 특히 AIM-120 계열이 개량될 때마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개량 시점을 조정하지 못했다. 미국 공군의 일정과 발을 맞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엔 규모의 추가 비용이 누적됐다. 전투기의 성능을 높일수록 비용과 일정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에 갇힌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자국이 만든 전투기를 자국 판단으로 자유롭게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가 스웨덴이다. 그리펜은 처음부터 미국 무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미국산과 유럽산을 병행했지만 통합의 주체는 항상 스웨덴이었다. 외국 업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참여했고 핵심 항전 구조는 자국이 관리했다. 이 차이는 운영 비용과 개량 속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스웨덴 정부 자료에 따르면 그리픈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동급 전투기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됐다. 낮은 비용의 배경에는 무장과 항전 개량을 자국 일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교 대상은 호주의 F-35다. F-35는 성능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무장 통합 구조는 완전히 미국 중심이다. 호주는 AIM-120과 AIM-9X를 운용하면서도 무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증에 대한 독자적 권한이 없다. 호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 관련 소프트웨어 지연으로 인해 초기 완전 작전 능력 달성이 여러 차례 미뤄졌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수조 원 규모로 늘어났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통합 주권이 없으면 일정과 비용은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 다시 한국 상황으로 돌아오자. 한국 공군이 향후 20년간 필요로 할 중거리 이상 공대공 미사일 수요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발을 넘는다. KF-16 전력과 KF-21 1차 양산 물량, 그리고 이후 추가 양산까지 고려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난다. 단가만 보면 AIM-120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미테오는 비싸다. 그래서 단순 비교에서는 AIM-120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단가가 아니라 누적 구조다. 초기 블록에서 미국 주도로 AIM-120을 통합하면 통합 비용만 수백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비용은 일회성이 아니다. 미사일 소프트웨어 버전이 바뀌거나 데이터 링크 규격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붙는다. 일본과 호주 사례에서 확인된 구조다. 반대로 초기 블록에서 미티오 소량으로 전력 공백을 메우면 통합 비용은 계약 범위 안에서 관리된다. 미사일은 비싸지만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 가능하다. 이 시간 하나는 한국이 국산 AESA 레이더와 미션 컴퓨터의 성숙도다. 전투기 개발에서 이 두 요소가 안정 단계에 들어서면 이후 무장 통합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기체 개발국 쪽으로 기울어진다. 다른 하나는 항전 소프트웨어의 안정화다. 무장 통합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일정 지연을 만드는 요소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데이터 흐름이 안정되기 전에는 어떤 미사일을 얹어도 반복 수정이 발생한다. 초기 블록에서 미국 주도로 AIM-120을 통합하면 이 불안정한 시기를 미국의 승인 체계 안에서 보내야 한다. 반대로 미티오를 중심으로 자국 통합 구조를 완성하면 같은 과정을 자국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다. 불안정한 시기에 외부 통제를 받느냐, 안정된 이후에 협상하느냐의 차이다. 시간이 지나 국산 항전 체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 시점에서 AIM-120 통합을 옵션으로 제시하면 협상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레이더의 핵심 알고리즘이나 교전 로직을 공개하지 않고도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통합을 요구할 수 있고 대량 발주 조건을 묶어 통합 비용을 낮출 여지도 생긴다. 즉, 선택권의 방향이 바뀐다. 지금은 미국이 조건을 제시하는 위치지만 그때는 한국이 조건을 조정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이 전략은 수출을 염두에 둔 계산이기도 하다. KF-21은 국내 전력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다. 만약 초기부터 미국 무장이 기본 구성으로 고정되면 구매국은 기체 성능과 별개로 정치적 승인 리스크를 함께 떠안게 된다. 이는 계약 기간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반대로 초기 구성에서 선택폭을 넓혀두면 구매국은 자신의 전략 환경에 맞는 무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은 전투기 시장에서 매우 큰 무기가 된다. 숫자로 보면 이 판단의 방향은 더 분명해진다. 미티올 100발 도입 비용은 크지만 한정적이다. 반면 AIM-120을 수천 발 단위로 장기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반복 통합 비용과 소프트웨어 개량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된다. 일본과 호주 사례에서 이 누적 비용은 초기 예상보다 20에서 30% 이상 늘어났다. 한국이 같은 길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 KF-21은 초도 비행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공대공 무장, 중거리 교전 체계, 공대지 정밀 타격 시험을 병행하며 통합률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실패율이다. 해외 분석 보고서들에 따르면 같은 세대의 전투기 개발 초기 단계와 비교했을 때 KF-21의 통합시험 실패율은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 시제 제작, 비행시험, 무장통합기관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도록 설계했다. 기관 간 데이터 교환과 의사결정 경로가 단순화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수정과 재시험으로 이어진다. 이 방식은 시험 항목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들고 일정 지연을 최소화한다. 해외에서는 이 구조를 차세대 통합 방식이라고 평가한다. 추진 체계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KF-21은 검증된 F414 계열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체 체급과 운용 개념에 맞춘 성능 조정과 통합을 한국이 직접 수행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이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엔진과 기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시험에서 KF-21은 고속 영역에서 안정적인 반응 특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조종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해외 파일럿들이 언급한 인상적인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전투기의 기동성은 단순한 회전 반경이 아니라 조종 입력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느냐에서 갈린다. 가속에서 감속으로 전환할 때 흔들림이 적고 고속 선회 구간에서 불안정한 진동 대역이 억제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KF-21은 이 영역에서 기존 4, 5세대 전투기들이 보이던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조 정밀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전투기 외피의 패널 접합 오차는 스텔스 성능과 유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KF-21의 외피 접합 편차가 매우 좁은 범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은 해외 매체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는 단기 성능뿐 아니라 장기 운용 비용까지 고려한 설계가 초기 단계부터 반영되었음을 뜻한다. 국산 AES-2 레이더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탐지거리, 동시 추적 능력, 다중 목표 처리 성능에서 동급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들과 비교해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파일럿 입장에서 레이더의 안정성은 곧 생존성과 직결된다. 이 정도 성능의 국산 레이더를 중심으로 한 항전 체계는 장기 운용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항공 강국들은 현재 생산 능력과 개발 일정에서 병목을 겪고 있다. 전투기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빠른 통합 속도를 동시에 갖춘 국가는 많지 않다. 해외 분석가들이 KF-21에 주목하는 이유는 성능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전투기가 가진 개발 방식과 생산 구조가 지금의 시장 환경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KF-21은 통합 속도에서 이미 하나의 메시지를 던졌다. 초도 비행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공대공과 공대지 시험을 병행하며 성과를 쌓았고 이 과정에서 실패율을 낮게 관리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제하는 방식이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투기 시장에서 구매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성능보다 일정과 유지비다. 이 두 요소는 통합 주권이 있을 때만 예측 가능해진다. 수출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기본 무장이 특정 국가의 승인 체계에 묶여 있으면 구매국은 기체를 사는 동시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함께 사야 한다. 이는 계약 기간을 늘리고 협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반대로 선택지가 열려있는 전투기는 구매국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이다. KF-21이 초기부터 무장과 통합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AI의 미리공 통합을 서두르지 않는 선택은 감정적 거부가 아니다. 일본과 호주가 이미 경험한 비용 곡선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결정이다. 초기의 불편을 감수하면 이후 20년 동안 일정과 비용,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금 편의를 택하면 이후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결국 KF21의 길은 명확하다. 지금은 모든 선택을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구조를 먼저 완성하고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협상한다. 이 방식은 느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 해외 사례와 숫자가 동시에 말해주는 결론도 같다. 전투기 개발국이 통합 주권을 지켰을 때 비용은 낮아지고 일정은 빨라졌으며 시장에서의 입지는 넓어졌다.